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프랑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을 의미하죠. 이 독일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동프랑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프랑크보다 상대적으로 또 지역세가 되게 강했어요. 특히 주요 이제 부유공 세력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신성노마 제국 하면 이제 오토 1세라고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오토 1세 이전에 이제 그 하이리시 1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리 1세가 이제 나름대로 기반을 좀 닦아놨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오토 1세가 그 신성노마 제국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자, 오토 1세는 그 라인벤트 전투에서 이 마자르족을 격파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그 침입을 격파해서 종집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카오스 대제와 똑같이 유력한 주교나 수도원장을 선택해서 영토와 권력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왕에 대한 그 충성을 약속을 하겠는데, 이들을 종교제후라고 해요. 종교제후. 예. 그래갖고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이 종교제후들이 많아요. 이들이. 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초창기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서요. 부르군드 왕국의 보호하에 두고 부르곤 왕국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롬바디아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 이제 이때부터 이탈리아를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이건 오토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역대 독일 왕들이 이탈리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가졌어요. 왜냐면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건설하고 나서 항상 도유식을 누구부터 받냐면 그 교황부터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독일의 어떤 통일 문제보다는 중앙 집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중앙 집권화가 좀 상대적으로 늦었어.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들어가서야 하죠. 그것도 뭐 신성 로마 제국이 한 게 아니라 연방 제국이었던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제 중앙 집권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부족공 세력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대항할 만한 세력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세속 제후들을 양성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스텐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스텐. 그래서 이제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속 그 제후들 바탕으로 해서 부족공 세력들을 뭐냐면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좀 보면 서양사 심화 교재 좀 잠깐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초창기 때는 황제가 있었죠. 오토 1세를 비롯한 이제 그 작생 가문 이렇게 황제도 있었고,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자신의 부족공 세력들과 대립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이제 종교 제후들이나 세속 제후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측근 세력들이었던 미니스트리어스라는 세력들을 새롭게 키우죠. 그래서 이 부족공 세력들을 견제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는 이탈리아 문제에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북부 이탈리아 교황 세력과 항상 대립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프리딩 2세 같은 경우에는 좀 진출하려다가 나중에 패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좀 뒤의 얘기지만, 자, 그래도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이제 들어가서, 자, 그다음 마자르족을 격파하고 나서 그 당시 그 교황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간을 받게 돼요. 원래는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은 이제 뒤에 생긴 명칭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 간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카오스 대제 이후에 그 뭐냐면 800년 때 받은 이후에 한 160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받게 되죠. 그래서 독일 국왕이 황제를 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살레르 왕조를 이제 볼게요. 앞에 이제 그 하이리 1세 같은 경우에는 작생 왕조예요. 작생 왕조. 그 다음에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도 이제 뒤에 살레르 왕조도 이제 황제간이 넘어가거든요. 참고로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간이 여러 가문들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합스부르크가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받게 된 왕조고요. 자, 하여튼 이 살레르 왕조를 볼게요. 자, 살레르 왕조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코란드 2세부터 해갖고 쭉 해가지고 하일 4세, 5세까지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해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좀 하려고 했던 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란드 2세는 이제 그 부르그르 왕국을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언급했던 미니스탈리아레스나 가신 계층들 육성을 하죠. 그래서 왕령에서 선발된 농민이나 농노 출신들 천한 계급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귀족 계문과 가문에서 그들 선발할 경우에는 자기한테 계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좀 천한 계급이고 좀 낮은 계급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을 이제 선발해. 그래서 주로 기사 군단이나 그 뭐냐면 환경 관리층으로 형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리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독일 전체를 평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 프레스의 왕권 강화 정책을 묵인하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아스의 충성심을 기반하면서 형성이 됐죠. 저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예. 그래서 이제 하일 4세는 우리가 이제 하일 4세만 생각하는데 3세 때까지만 해도 교회 개혁 운동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일 4세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무슨 문제 때문에 충돌하죠? 성인권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요게 이제 동프랑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신성노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릴까봐 차라리 그냥 하는 김에 같이 독일을 이제 싸잡아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독일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넘어가요? 352페이지로 또 점프하세요. 자, 여기 연결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352페이지 이거 맞나? 독일 이탈리아인데 이게 제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잠깐만요. 약간 자 여기 이제 363페이지 펴보세요. 제 페이지 수하고 좀 맞진 않는데 일단 좀 보면 그 앞에 이제 살레르 가문이 있다가 이제 살레르 가문의 이제 그 끝으로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제2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호헨슈텐파와 그 다음에 베페가가 이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돼서 제2계승 문제 연결돼 가지고 이탈리아 안에서도 겔프파하고 가바리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교황과 황제파가 그 각각 이렇게 독일의 정치 세력들과 연결해 가지고 싸우게 되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냐면 그 호헨슈타이페가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의 그 황제관을 받게 되는데 호헨슈타이페가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드링 1세예요. 프리드링 1세.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링 2세가 이제 두 명의 황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좀 특징이 프리드링 1세나 프리드링 2세나 그 독일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앞에 이제 살레르 왕조 같은 경우는 좀 독일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왕은 좀 특히 독일은 그냥 내버려 공공기죽대 알아서 하고 오히려 자율성을 더 부과하고 근데 어디에 있냐면 북부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교황령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해서 자기가 거기를 장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자기에게 충성을 하면 그냥 인정을 해주고 공본 질서를 확립을 하는 바탕으로 이제 했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황제권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호니도 부르군드를 회복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룸바디아 특히 룸바디아 같은 경우에는 교황령으로 가는
그 딱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그 롬바디아 평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이탈리아 북부 동맹이었던 롬바디아 동맹과 레나노에서 격돌을 했으나 또 패배를 했고 결국에 롬바디아 지역의 항제권 회복이 실패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3차 십자군 전쟁에서 익살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덴 2세를 볼게요. 자, 프로이덴 2세는 그 이노센트 3세의 지지로 황제가 됐고 6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고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호헨슈타인파가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히 중앙 집권하고 거길 장악을 했는데 거꾸로 독일에서는 그냥 프리움 놓아주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독일 제후의 이익에 위한 헌장을 선포를 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독일의 어떤 지방 제후의 실질적인 독립과 주권을 이제 부여를 해줘. 그래서 나한테 그냥 가신으로서 이제 뭐냐면 충성만 하면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하는 걸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봉건화 정책을 이제 추구한 방면에 거꾸로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교황이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멜핀 원장이 이제 공포하죠. 그래서 이 멜핀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봉건귀족과 도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절대화시키고 그 다음 황제가 임명한 지방 황제가 행정관으로부터 지방의 사법과 행정을 관장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구속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결국에 반발에 부닥쳐갖고 실패를 해서 이 프로이덴 2세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다시 혼란의 시대가 와요. 예. 그래서 호엔 슈타우파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멜핀 현장이나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현장,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서계는 잠깐 언급되어 있고요. 사울리는 서양상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에서는 약간, 좀 내용이 들어가 있어. 멜핀 현장이라고 딱 내용이 규정짓진 않지만, 그 관련 내용이 있어요. 자, 하여튼, 프로이덴 2세 때를 이제 끝으로, 그 당시 이제 황제권이 다시 세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황제권도 대공의 시대가 잠깐 있다가, 대공의 시대는 뭐죠? 황제가 없었던 시대죠. 그러다가 제이도, 가문에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1356년에 그 유명한 황금치서를 공포하죠. 금인치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황제 선출 방법을 정했는데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7명의 선제후가 있어. 선제후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황제의 사망과 동시에 다수결로 새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황제 선출에 관해서 분쟁의 발생을 방지했으나 황제권 약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신성 노마 제국은 그러면 선출직이 아니라 세습직이었나? 그건 또 아니에요. 예전에도 신성 노마 제국 그 지위는 선출직이었어요. 선출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제후들이 모아갖고. 그런데 이제 금인치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제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7명의 선제후로. 그러면 세습직이 아니었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선출직인데 미리 뭐냐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정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립학교 갈 때 내정자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가지고 이미 딱 정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형식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세습직이지만 겉으로는 선출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습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정치적 해체 추세가 이제 심화됐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치도시 도시동맹들, 북부 도시동맹도 있었고, 한자동맹이 대표적인 거죠. 또 하급기족 결합체 기사동맹이 있고, 그 다음 지방제후대 연방국가도 있어. 독일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신성노마 제국의 그 중앙 권력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지방 세력들, 지방 제후들이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 제후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방 제후, 리더 국가 연방 국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힘을 이제 형성해서 국가의 최고 그 권한인 외교권이나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죠. 자, 하여튼 연방 국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자, 이 연방국가는 13세기 후반에서 이제 14세기 때 형성이 됐고요. 봉건 제후들이 영방 단위로 영토를 다지고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독립적인 경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독일 전체를 볼 때는 지방 분권적 성격이 있지만 연방국가 안에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이 있어요. 집권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최종 심적 재판권. 최종 심적 재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상급 재판권을 말하죠. 그래서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법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축선권, 화폐 주조권, 간세 징수권 등 국가의 어떤 공권력과 맞먹는 오늘날 연방 국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주권 군주나 다름없는 연방 군주가 되었다. 그리고 신분제에 의해 소집권도 장악하여 거의 완전히 독립국가 건설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방 국가는 15, 16세에 거치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얻게 되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런 외국과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교권까지 얻게 돼요. 실제로 독립국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의 권력, 중앙 집권 국가들이 뭐냐면 근대 국가 절대 왕정을 한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봉건적 정치 실세의 근대 절대 왕정 넘어갈 때 중앙 권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실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연방 국가들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프로이센이 대표적인 연방 국가고 실제 통일이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들의 연방국가의 특징들은 또 뭐냐면 신분제의 의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신분제 의회라는 각 대표 그 신분 간의 각 대표들이 모여서 신분제 의회를 통해서 뭐냐면 합의를 통해 입건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계몽군주 시대 넘어가면서 절대왕정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신분제 의회가 무력화되고 이제 뭐냐면 왕권이 강화하는 연방국가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서강자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서강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그 123페이지 펴보세요. 12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토 1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오토 1세 부분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서유럽에선 제국이라는 칭호와 황제권은 몇 세기 동안 사라졌다. 그래서 800년 때 다시 한번 카로스 대제가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칭호가 부활된 건 언제냐면 작센가 출신의 오토 1세죠. 그래서 962년 교황 요한네스 12세가 작센의 오토에게 황제관을 씌워줌으로써 제국이 부활됐다. 자, 오토의 아버지 작센 공작 하이린 1세는 프랑크 출신이 아닌 사모 최초 독일 왕이 되었다. 그는 독일 군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지방 자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 제후 등 여전히 독립적 지배자가 군림하고 있었다.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오는 오토는 강력한 왕권을 수입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 제후들의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토는 강력한 왕권을 수입을 원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 제후들을 제압했다. 바바리안 프랑크의 슈바베의 건자의 자신들의 친족들을 심었고 개별 공정력을 세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지방 제후들을 통합된 왕국의 신하로 간주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951년 이탈리아를 침공해 자신의 이탈리아 왕으로 선포함으로써 강력한 군주로서의 위상을 가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베트 전투에서 아까 제가 마자르족을 격파하면서 국경선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오토는 왕권 그 강화 이단으로 그 교회 세력을 자기 세력을 끌어줬죠. 그래서 그 당시 오토는 주교와 수도원장들에게 부와 권력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충성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죠?
이들을 이제 종교 제후도 이제 삼았죠. 예, 종교 제후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61년 교황 요하네스 11세의 원조 요청은 오토의 오랜 소망이 항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오토는 그 교황의 요청을 들어주고 원조해주는 대신에 신성 로마 항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토는 교황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가로 어떤 교황이든 자신의 동의 없이 선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이제 선출권을 오토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황제가 예, 이렇게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추기경 회의다 해갖고 따로 얘네들이 이제 추기경 회의에서 이제 선출하고 그래요. 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한 세기 동안 오토와 그의 계승자들은 그 권리를 이용해 교황 선출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로써 오토 왕조의 황제들은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꿈과 교황을 황제에 예속시키는 정통을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그 서강자 좀 건너뛰어 128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요거가 연결돼가지고. 자, 호헨슈타우파 왕조를 좀 볼게요. 자, 호헨슈타우파 왕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좀 약간 건너뛰기 한 거야. 도중에 살리아드 왕조가 있었죠? 있다가 도중에 또 네 분이 좀 있다가 다시 호헨슈타우파 왕조 그가 이제 프리든 1세부터 시작되죠. 자, 내용을 보죠. 자, 호헨슈타우파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독일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12세기에서 13세기 때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봉건 왕조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가는 초속을 놓았다. 왕은 봉건 귀족들을 제압을 하거나 그들을 타협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제 달성했다. 반면 독일은 이들과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그 원인은 오토 왕조 때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었다. 예. 그래갖고 이탈리아 문제에 상당히 이들은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오토 왕조 때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책은 교황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탈리아 안에서도 뭐냐면 황제파 교황파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12세기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호헨슈타우펜 왕조는 제국 남부 이탈리아까지 확장하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1152년 그 호헨슈타우펜 왕조를 연 프리드리히 1세는 롬바디아 지역, 이 롬바디아 지역을 항상 진출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롬바디아 지역을 장악을 해야지 어딜 장악할 수 있어요? 로마 교황령을 장악할 수 있어. 길목이에요, 딱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롬바디아 지방을 진출해 황제권 회복을 나섰지만 레나노에서 롬바디아 도시동맹이 패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실패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프리드리히는 이탈리아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부 이탈리아 세력 확장을 깨우려고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원했는 노르만족 출신의 시칠리아 왕 월리엄 2세가 동맹을 제안했고 그 당시 동맹 표시로 프리드리히 아들 하이니 6세는 월리엄의 공호이자 후에 시칠리아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콘스탄스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이니 6세가 사망 후에 그의 아들 프리드리,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리 1세의 그 손자 정도 되죠.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벨펠 가문의 오토가는 이를 이용하여 왕위로 올렸다. 하지만 성년이 된 프리드리 2세가 이제 교황 이누키트 3세의 지지로 벨펠 가문에서 다시 황제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는 시칠리아의 피를 이어받아 38년 재기간 동안 거의 9년 동안만 독일에 머물고 이탈리아 문제에 집중했다. 이 사람도 이탈리아 꽂혔죠. 자, 독일 정치는 대리인에게 맡기고 제후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줬다. 그래서 1231년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을 선포하지. 이거 외워두세요. 네, 독일 제후에 의한 헌장을 선포해서 지방 제후들에게 실질 독립과 주권을 부여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교황과 충돌했는데 그는 중부 이탈리아를 침공해 교황을 거부하고 시칠리아 중부 이탈리아 통일국을 재편했다. 그래서 황제는 그 당시 롬바디아 도시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고 했고 이들 롬바디아 도시들이 다시 동맹을 결성해 전해서
결국에는 교황 이니코티오 4세가 황제를 파문하고 동맹을 지원했다. 요때 이제 롬바디아 도시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무슨 현장이죠? 멜피 현장이죠. 멜피 현장. 자, 그래갖고 그 당시 봉건기족과 도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고 왕권을 절대화시키려는 그런 조치가 그 당시 멜피 현장이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뭐와 대비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과 대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독일의 어떤 그 상반된 호헨슈타인파가의 어떤 정책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엔 이것도 이제 어떻게 간섭짓도 결국엔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황제는 굴복시키지 못하고 사망했다. 자, 프레딩의 사망과 함께 오토 왕조와 호헨슈타인파 왕조의 강력한 황제권은 사라졌다. 독일 제후는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독일은 통일국가가 발전이 지연됐다. 그리고 독일과 연결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열도 계속되었다. 결국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 가서야 통일국가가 이루어지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독일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자,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페이지 수가 좀 달라가지고. 자, 그 앞부분, 335페이지, 345페이지. 여기가 좀 인쇄가 좀 잘못돼갖고, 예. 자, 345페이지 펴보세요. 영국. 영국은 이제 그 전에 앵글색슨족들이 오기 전에 켈튼족 나라였어요. 그 잠깐 설명했을 거예요. 영국에 가서. 그래서 이 켈튼족이 이제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앵글색슨족에 쫓겨나가지고 저쪽 그 아일랜드, 웨일즈, 그다음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갔던 그 켈튼족을 피트족이라고 하는데 그 피트족이 스코트족, 그러니까 북쪽에 스코트라는 그 족이 있는데 그 족들과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자, 그러면 영국을 보죠. 영국은 한동안 분열됐다가 그 당시 7개 왕국이 분열됐고 있다가 그 당시 웨세스에 알프레드 대왕이 있어요. 알프레드 대왕이 대인족은 일종의 노르만족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덴마크 있죠? 네, 덴마크의 침략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통일왕국을 설립했다. 그래갖고 외부의 적을 이제 격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중앙집권화 정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진병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장과 임명권을 국제시키는 권한도 왕이 갖게 되고 주교와 그 다음에 수도원장의 임명권도 갖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선출제예요. 국왕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주의할 거는 선출제다 해서 무조건 선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습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위테게모트다에서 이제 국왕의 자문기간 도행 시에 국왕 선거를 실시했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로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영국에 보면 데일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영국 그 잉글랜드 동북부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데 왜 여기를 그렇게 붙였냐면 그 당시 대인족이 계속 쳐들었어. 우리가 노르만족 이전에 대인족이 있어요. 덴마크 쪽에 있는 그 노르만족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거기에 하면서 아예 땅을 그냥 떼줬어. 그 지역을. 왜냐면 얘네들 통해서 다른 대인족들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대인족들이 그 지역을 이제 뭐냐면, 있었어. 그래서 요 지역을 대인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인로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잉글랜드 동화가 됐죠. 자, 하여튼, 그들의 고유한 법과 습성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다른 대인족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갖고, 덴마크 왕 카누트가 영국을 침입해서, 결국 영국을 한때 잠깐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덴마크와 잉글랜드 연합왕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 있다가, 그렇지만 이제 카누트 왕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케트를 징수했던 영국의 법과 간섭을 존중했다. 그렇지만 이 카누트 왕도 잠깐 있다가 이 왕도 뭐죠?
죽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왕통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 알프레드 왕통, 그 알프레드 대왕의 왕통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거든요. 잉글랜드 왕통으로. 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거기에 딴짓거리는 사람이 뭐냐면 노르만 왕조를 이제 나중에 세운 월리엄이라는 사람이죠. 월리엄. 그래서 월리엄은 원래는 이제 노르망디 공국의 그 제후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왕위 계승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나도 왕위 계승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무슨 전투로 헤인스팅스 전투에서 영국 왕위에 올랐다. 자, 헤인스팅스 전투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을 해주냐면 11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명이 어딨냐면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프랑스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제일 가까운 해협이 어디죠? 도보해협이죠. 도보해협. 이 도보해협의 약간 위쪽에 있는 지역이 헤인스팅즈라는 전투야. 거기에서 그 영국군은 잉글랜드군을 격파를 해서 이제 큰 승리를 했고요. 이 헤인스팅즈 전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걸 계기로 해서 영국이 대륙문화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프랑스 대륙의 봉건 제도가 이제 어디에 도입되기 시작하죠? 영국에 도입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영국의 봉건 제도는 자생적 봉건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이식된 봉건 제도예요. 이식된 노르만 왕조에 의해서. 그러면 노르만 왕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왕조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할 필요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심화교재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그 앞에 이제 앵글 섹슨족이 있었다고 했죠? 앵글 섹슨인데. 자, 앵글 섹슨 칠왕조가 분리됐다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통일 앵글 섹슨 왕국,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통일 왕국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카누트라는 정복왕이 또 등장했다고 했죠? 덴마크 그 데일족들이 쳐들어와서 앵글 섹슨 덴마크 연합왕국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카누트가 죽은 후에 다시 앵글 섹슨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개통이 됐다가 이에 이제 노르만 왕조가 이제 등장을 했고 노르만 왕조가 이제 헨리 1세까지 이제 가다가 대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반계열족이었던 앙주백이 있어. 프랑스의 앙주백 외척 가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왕이가 돼. 그래서 플랜테이지네트 왕조라고 해요. 이 왕조를. 그래갖고 이제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이지 왕조 두 왕조에 거쳐서 뭐냐면 그 프랑스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왕조가 원래는 프랑스 제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왕이 영국 잉글랜드 왕이면서 모두 또 갖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안에 상당히 영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프랑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만 실제 프랑스 왕보다 더 권력이 많고 땅이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자, 하여튼 그 헨리 2세와 리처드 2세까지 이제 플랜테지네트 왕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싸우죠. 자기끼리 랭커스가와 요크가가 이제 싸우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요? 장미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투더가로 결합이 되죠. 헨리 7세부터 엘리저스 1세. 근데 엘리저스 1세가 처녀 여왕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쪽 반기혈통이었던 또 그 스코틀랜드 왕조였던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자 스투어트 왕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노버 왕조 넘어가요. 네, 하노버 왕조로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까지 이제 있다가 빅토리아 여왕의 그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뭐냐 남편이 있어 남편이 그 이 사람이 이제 뭐냐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생 가문의 이제 사람이거든요. 작생 호브루크 고타 지역에 이제 조그만 제후인데 그 아들인데 요쪽으로 넘어가. 왜냐면 여기도 모계 혈통이 아니라 북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 모계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 여왕이 자식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빅토리아 여왕 쪽으로 해갖고 하노버 왕 쪽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쪽 있죠. 북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왕조가 단절되는 거야. 예, 그 여왕이 등장하면 그 다음 때는 왕계가 단절된다고 보시면 돼요. 북에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작생 코모도코 고타 왕가가 돼요. 예.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뭐냐면, 독일한테 영국이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그 영국, 그 독일의 그 폭격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타 폭격기가 있어요. 고타 폭격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반독일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왕조 입장할 때 고타왕과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름을 생각해가지고 거기 별국 명칭 윈저가로 바뀌게 된 거야. 윈저 왕국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노트에 들어가서 보면, 자, 일단 노르마 왕조에서 원룸의 정보관이 이제 있고, 해외 스테이지 전투에서, 잉글랜드 왕통을 이제 계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강화했어. 그래서 군사 기지마다 성책을 축조하고요. 도보해역 같은 경우, 도보해역 중에 만약에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새를 축조했는데, 왜냐면, 노르마 왕조가 와서 이제 건너간 왕조이기 때문에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일단 쫓겨나려면 뭔가 뒤에 좀 배후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철수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의 스코틀랜드와 서해 웨일즈 국경線봉합된 봉투를 일관해서 이제 신임하는 그 신하들에게 수요를 했다. 그래서 국경선 부근에 자기의 그 주변에 그 친위세력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대륙식 봉건 제도가 형성됐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의 그 봉건 제도는 프랑스식으로 이식되었죠. 왜 이식되었냐? 이게 영국의 통치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노르만디 입장 때는, 원룸 입장 때는 프랑스식 봉건제도가, 통치제도가 상당히 익숙하니까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다른데. 자, 일단은 그 대륙식 봉건제도 형성 과정을 볼게요. 일단 반항한 섹슨의 그 귀족들의 토지는 무수해서 종부나 신하들에게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섹슨이든 노르만이든 봉토 소유자 일정한 수의 기사 착취 의무를 가해졌으며, 그 다음에 주교와 수도원장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판권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봉건신하로 구성된 왕실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불인권을 부여하고 사법권을 포함해서, 그리고 농민을 일률적으로 이제 농노를 재편해서 그들에게 이제 영주제를 적용해서 대륙식 봉건제도를 형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대륙식 봉건제도가 형성됐지만 실제적 운영 방식에서는 중앙집권적이에요. 예. 그래서 영국식 봉건제를 뭐라고 하냐?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하죠. 그럼 어떤 게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있는가, 특징이 있는가 보면 그냥 프랑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왕도 그렇게 이제 큰 영토를 가지고 못해 있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당시 노르마 왕조는 봉건제도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왕령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하의 누구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정복전쟁 와중에서 자기가 심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제 차지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가세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 그 국토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대 앞에 그 카르투 왕이 그 거뒀던 데케트와 같은 임시대를 전국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왕이 임명한 주장관을 통해서 지방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임명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즈베리 서약이 되게 유명한데, 이 서약이 뭐냐면 전국의 배신들을 솔즈베리에 소집해서 국왕에게 충성을 먼저 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봉건제도 이제 할 때 설명했지만 군주하고 상위 군주하고 밑에 있는 기사 간에 이제 뭐는 봉건계로 맺을 때 이 하위 기사들이 상위 군주를 한 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선택되잖아요. 그 계약 문서에 따라서 그 선택 순서도 정하죠. 서로 싸울 때 누가 먼저 1순위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주에서는 뭐냐면 그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대기족 대제후도 있죠. 그럼 대제후 밑에 또 뭐예요? 중소제후도 있죠.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는 대제후는 신하죠. 중소제후는 뭐야? 얘는 신하죠. 그러니까 신하의 신하야. 이걸 뭐라고? 배신이라고 해. 보통 배신은 신하의 신하를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 배신이 만약에 대제후와 왕이 싸울 때 누구를 충성 대상을 먼저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다 모여서 왕이 이제 대제후와 중소제후가, 그러니까 왕하고 이제 부닥칠 때는 누굴 충성하는가? 자신의 직속상관 대제후가 아니라 왕한테 직접 충성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솔즈베리 서약이에요. 이것은 서양식 봉건제와 좀 다르죠. 중앙집권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돔주데이북이 있죠. 이거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토지대장 돔주데이북. 예. 그래서 일종의 이 돔주데이북은 조세 가세대장인데 일종의 토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징세 행정자료를 이제 삼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요원들이 각 주 법전을 보내요. 각 지역의 자원에 관한 상세한 보고도 다 한 거야. 그래갖고 일일이 그것을 이제 다 파악을 해. 심지어 돼지수, 그다음 소, 그다음 말, 그다음에 나무 가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해요. 이거는 그만큼 왕권이 뭐예요? 강화되는 거죠. 그 겉으로는 분인권을 줬지만 실제로 가세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왕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봉건제지만 실제로 중앙적인 어떤 집권적 봉건제다. 이게 영국의 어떤 봉건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영국의 왕은 초창기 때는 프랑스의 왕보다 권한이 막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백년 전쟁의 어떤 배경, 초반기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왕권도 강해지만 상대적으로 프랑스 왕권이 더 강해져. 절대 왕권 시기 때. 그래서 이제 왕권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도 이제 약간 뒤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좀 연결시켜갖고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이것도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 359페이지 펴봅시다. 359페이지. 자, 영국의 여러 왕이 업적들이 나오냐. 헨리 1세부터 헨리 2세까지 쭉 업적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헨리 1세를 보죠. 헨리 1세는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순회 재판제를 실시했거든요. 이 순회 재판은 뭐냐면 왕실 재판이 왕실의 그 재판관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방에 돌아가면 순회를 재판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슨 법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보통법이 이제 형성돼. 보통법. 자, 이 코멀 룰이라고 하죠. 코멀 룰인 보통법이 형성된다. 이 보통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 자, 지방에는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 각 지역에 그 여러 관례나 판례들 있죠. 근데 이 보통법은 뭐냐면 각 지역을 돌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공감만 될 수 있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진 거야. 판례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보통법은 그 다른 그 지역의 어떤 판례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합리성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후의 재판과 왕실의 왕이 하는 왕실 재판, 순회 재판 중에 어느 걸 더 선택하려고 할까요? 순회 재판 선택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제후의 재판보다 순회 재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공감을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 판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헨리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플랜타지네트 왕조로 개창했던 헨리 2세까지 쭉 일관된 그 영국 왕의 정책들이야. 그래서 최대한 왕실 재판권 강화해서 지방의 제후들 가지고 있는 재판권 약화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헨리 2세를 보죠. 헨리 2세는 외워두셔야죠. 이 사람은. 왜냐면 예전에 04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헨리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척 가문이었던 앙주백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에 앙주 집안이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신이 등장해가지고 왕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플랜테지네트 왕조를 개창했는데, 자, 헨리 1세 때는 프랑스 내 영토가 많았죠. 왜냐, 종전에 헨리 1세 때 그런 도르만 계통의 왕조와 그다음에 자기가 원래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앙주백 영토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강대한 프랑스 내 영토가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봉건 영토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제 프랑스 왕에게 빼앗기죠. 그리고 나중에 존 왕 때 한번 빼앗기고 부빈 전투로. 그 다음에 나중에 백년 전쟁 있죠. 백년 전쟁 때 거의 이제 빼앗기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빼앗긴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군역 대납금을 징수한 공신들로부터 군역 대납금을 받아 용병 군대를 조직을 해서 프랑스 내 영토의 보존 확대에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 관련돼서
클랜드 현장을 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요걸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왕실 재판권이 이제, 있었는데, 왕실 재판권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어. 왕후부터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재판이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제 교회 재판권, 종교 재판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종교 재판,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만 재판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종교와 관련 없는 내용에도 종교와 관련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왕실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재판을 더 선호했던 이유가 종교 재판이 좀 처벌이 약했어요. 되게 벌금형 정도 했고. 자,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법정보다는 국왕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클랜드 헌정을 해서 성직자라 해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 아니라 그 당시 국왕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신령을 공표하죠. 예.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이제 그 자기 친구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해갖고 이 사람들에게 그 추진하려고 했는데 믿었던 친구가 그걸 제대로 안 하죠. 오히려 교회 재판권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랫사람들 기사들이 그걸 보고 얘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이 더 크게 된 거야.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영적인 그 영국 교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교회 문칙도 받고 교황의 문칙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캔터베리 대주교도 자기 부하들은 죽으면서 연합의 반발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물러났어요. 예, 그래서 교회 재판권 통계에 실패를 했다. 자, 이 클랜드 현장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재판권 강화. 그래서 순회 재판제가 전국적으로 규모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국왕법전의 재판의 배심제를 확립하죠. 그리고 봉건제후 법정에서 또 판결 불만일 경우에는 왕립법전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하고 그 다음에 헨리 2세 때 재판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아까처럼 왕실 재판에서 순회 재판이 형성돼 무슨 법이 형성됐다? 보통법이 더 발전됐다. 그래서 보통법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리처드 사정왕은 이제 3차 십자군 때 설날리가 이제 한번 싸운 걸로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존왕을 보죠. 존왕.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상당히 실책을 많이 했어요. 네, 실책을. 그래서 다른 왕 같은 경우는 뭐 헨리 1세, 헨리 2세 뭐 이렇게 하고 뭐 2세, 3세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존왕은 그 뒤에 그 왕의 이름을 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 멍청하기 때문에. 예, 그 영국에서 멍청하다는 뜻은 존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그 멍청한 왕이 존왕인데 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헌정 정치상 큰 역할을 했어요. 예, 똑똑한 왕보다 훨씬 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했는데 자 일단은 대원정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고 되게 중요하죠. 자 배경을 보면요. 대의적으로는 프랑스 내 영토 상실. 아까 이제 저처럼 필립 2세하고 한번 싸웠죠. 무슨 전투에서? 부빈 전투에서 싸우죠. 프랑스, 서기에선 부배라고 돼 있더라고, 이게. 하여튼, 그래서 부빈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노센트 3세하고 충돌을 했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강력한 그 교황권을 내세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충돌해서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권 둘러싸고 싸우다가, 결국엔 파문에 또 처해지고, 이렇게 해서 건의가 상당히 실추된 상태였어요. 그 다음 대내적으로는 왕실 수입 증대도 해갖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후 때 반감을 불러켜. 그래서 존왕이 좀 똑똑했으면 봉건제후들이 뭐 해줄 수 없겠죠. 근데 멍청하거든. 그래서 국외적으로 실패하고 대내 정책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후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일부 시민 계급도 이에 호응해가지고 그 당시 존왕은 이제 그 제후들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때 제후대 현장이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좀 약간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거를 잠깐 심화교재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여기 뭐 쭉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좀 보면 거기 12조가 있어. 12조. 자, 12조에 보면 간습상 인정된 것 외에는 가세 혹은
봉건 보조금은 국민의 공통된 합의. 요때 국민은 누굴 의미하는 거죠? 전 국민의 의미보다는 이거는 귀족들의 어떤 공통된 합의예요. 봉건 귀족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뭘로 해석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 이거 이때 모든 계층들이 모여가지고 합의 근데 어제 의회죠. 의회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이제 마그나 카타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마그나 카타가 원래는 봉건적인 문서였거든요. 봉건적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문서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 국가가 아니죠.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은 예전에 뭐 3대 현장 문서 있죠. 대현장을 비롯해서 그 문서와 예전에 갈래, 판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재해석하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헌법 역할을 수행하는 그 불문법 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후대에 이런 식으로 재해석돼요. 예. 자, 그 다음 보면 그 대의에서 위에서만 징수됐다. 그러니까 의회 합의하에서 나중에 징수됐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입헌주의가 확립됐죠. 입헌주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39조를 보죠. 자 국법이나 재판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유인은 이때 자유인도 마찬가지 초창기 때는 봉건귀족의 의미지만 나중에는 정계층의 의미로 바뀌게 되고 자유인은 누구나 연행, 토업, 재산 몰수, 추방 등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구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봉건귀족의 특권적 권리들을 국왕에게 확인시켜주는 봉건적 계약 문서였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공산의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자유민을 나중에 전국민 확대 해석되면서 근대적 문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그나 카타는 영국의 입헌정책 3대 문서라고 하죠. 그래갖고 대원장, 뭐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렇게 이제 3대 문서라고 하죠. 자, 의회를 보면 국왕에도 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 원리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입헌 정치가 기초됐고 대의 없이 가세할 수 없다는 정통을 마련했고 이거 나중에 미국의 독립혁명 때 그 내세웠던 그 정통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토대가 됐고 배심 제도가 보장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경기도 합격사 소문노트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의도 요게 있으니까 거의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는 좀 약간 다르게 좀 볼게요. 자, 경기도 합격자 소문노트 의도 보면 대원장은 입헌적 정통의 기준을 마련했다. 조는 대원장을 승인함으로써 왕도 법에 구속화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고 그 결과 대원장은 영국 국왕이 제한군주라는 건 뭐죠? 법에 의해서 항상 구속된 존재 이런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죠. 그래서 국왕의 자의적인 정치를 억제시켜줬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봉건적 군신관계가 본질적으로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걸 알게 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영국의 그 뭐냐면 대원장이 봉건적 계약 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3세는 거의 무능력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권이 별로 없었고 누가 이제 실권을 갖고 있었냐면 시몽드 몽프라는 프랑스 외척이 있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몽드 몽프가 이제 나중에 의회를 만들거든요. 이게 시몽드 몽프 의회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갖고 이제 시몽드 몽프 의회는 헨리 3세 투쟁에서 일시적 승리를 거둔 몽프가 귀족들과 서로 대립하고 그의 당파로부터 이탈을 경험해보자 시민계급과 주기사를 지지를 얻고자 의회를 소집해갖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주의 기사 2명, 자치도시에서 시민 대표 2명을 소집해서 귀족과 고위성직자가 더불어 의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 최초의 의회였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 몽프가 다음 왕제 에드워드 1세라는 이게 좀 약간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몽프의 군대를 쳐부셔. 그래서 이 사람이 처형되면서 그 의회는 선례로 삼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계통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출된 대표도 전국적인 게 아니었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몽드 몽프 의회가 영국 의회의 호시였지만 모범 의회처럼 이렇게 계통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최초의 의회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1세 보죠.
에드워드 1세는 상당히 유능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래서 몽프의 군대를 격파하고 왕에 오르고요. 왕권 강화 정책을 하죠. 그래서 봉건 신하로 구성된 왕실리를 국왕 직속의 재무관, 법관을 재편하고 왕실 재정 업무를 분화해서 전문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민사 재판을 민소 재판소 민사죠. 예. 민간 그 재판소와 민사 재판소와 왕자 재판소를 설치해 왕의 재판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모범위회가 그 탄생. 그래서 이 모범위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국의 의회 출발하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모범위회를 좀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데불 전쟁, 프랑스 전쟁과 스코틀랜드가 또 전쟁을 했어. 예, 그래서 데불 전쟁과 스코틀랜드, 프랑스와 제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비 마련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이제 징수하려면 그 의회 어떤 대표의 어떤 그 대의가 대헌정처럼 이렇게 대표 기관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의회에 소집을 했는데 그 귀족과 고위 성직자, 주에서 2명의 기사, 자치도시의 2명의 시민 대표들이 선거제를 위해서 그 뭐냐면 소집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297년에 모범위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모범위회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 의회 역할을 보면 가세 문제 외에도 국사를 논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대표들이 그 뭐냐면 제출한 진정을 처리하고 이때 진정은 어떤 게 일종의 민원이죠. 네, 민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바탕이 돼요. 나중에. 자, 보통법이 법정에 처리되지 못한 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여러 역할을 했고요. 이 그 모범위는 후대에 선례를 남기는 의회가 돼요. 그 앞에 심ong당 옹보는 그 개통이 끊어졌죠. 근데 모범위는 그게 이제 선례가 돼갖고 그 당시 필요할 때마다 소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이게 의회가 된 거야. 근데 의회도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상원, 하원 이렇게 나중에 바뀌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럼 영국 의회 특징은 하급 귀족의 주기사와 그다음 도시의 중간 계층의 대표가 나란히 평등하게 자리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삼부와 좀 다른 점이에요. 프랑스 삼부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지 않고 이게 차별화됐죠. 계층별로 같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후에 강력한 하원 출연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드워드 3세로 보죠. 에드워드 3세 때 이제는 의회가 더 발전돼서 상원과 하원이 이제 분리돼요. 그래서 성직자의 자발적인 불참으로 귀족과 주기사, 도시 대표들이 이제 하원원이 구성이 되고요. 귀족들이 상원이 되고, 그 다음 주기사, 도시 대표들이 하원을 분리됐다. 그래서 되게 뭐 상원, 하원인데 지금 뭐 양원제를 선택하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근데 이 양원제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상원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외적인 역할을 해요. 대외적 역할. 뭐 외교 관계, 뭐 선전포고 그런 게 있고, 하원은 뭐냐면 대내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하고 하원에서 이제 통과된 것은 이제 상원에서 한번 좀 재심의하고 예,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원과 하원이 약간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원은 그 당시 입법권이 없었지만 아까 치면 민원이나 형식으로 진정의 형태로 실제로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입법이 이제 하원에서 발의됐고 그 다음에 가세화된 결정이 이제 세금 문제, 가세. 그래서 하원이 행해지는 관리가 됐다. 이 가세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대원전 때 대의회 통해서만 가세할 수 있다.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가세 권한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왕이라도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 주어지고 있으니까 객수 못 하는 거지. 지금도 돈 주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객수 못 하잖아.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한 판사를 설치했는데 이게 좀 영국 특유의 이제 제도인데 대개 이제 그 프랑스가 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관리를 파견했잖아요 중앙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영국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그다음 지방의 유적 지주층 젠트이죠. 젠트를 지방 그 뭐냐면 시한 판사를 임명을 해요 왕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판권이나 경찰권 같은 것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 왕권의 대행자에서 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어떤 의식이 지방주의, 컨트리 의식이 강해. 왜냐면 이제 치안 판사들, 젠트리들이 권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중앙의 갈릴 방향에서 장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영국은 초창기 때 왕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통제를 그렇게 신경 안 썼어. 근데 그 결과 나중에는 이 지방을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점점 이 왕권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약화돼요. 프랑스보다.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리처드 2세는 건너뛰고, 자, 그래서 이제 헨리 4세 때 그 랭커스 왕조를 개청하죠.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키고 의회 권한을 더 증대시키고 등등 있는데 그중 헨리 4세 이후부터는 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예. 그래서 랭커스가와 또 요크가가 싸우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요? 장미전쟁이 이어지죠. 예,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엔 투더 왕조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그 앞에 이제 제등에는 그 에드워드 1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 그 앞에 시몽드 몽크에 의회 정치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나올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영국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러면 서강제에서 한번 영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125페이지 펴 보세요. 서강자. 자, 125페이지면 잉글랜드 봉건 왕조를 볼게요. 자, 앵글색슨 출신의 이제 에드워드 고해 왕이 섹스가 아니라 이게 맞네요. 표현법이 아까 지금 곤치라고 하는 건 근데 섹슨이 아니라 섹슨이네요. 예. 자, 하여튼 섹슨 출신의 에드워드 고해 왕이 사망한 후에 잉글랜드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고해 왕의 사촌이었던 노르만디 공주왕 얼리엄은 자기도 그 선출권이 있다,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헤인스틴스 전투, 이게 에오2라고 했죠. 그래서 그 헤인스틴스 전투에서 국왕 자문기관이었던 위타리에서 추대된 SS의 헬러드를 물리치고 이게 알프레드 계통의 왕의 헬러도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좀 뭐냐면 재수가 없었어. 왜 재수가 없었냐면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텐데 그 당시 이제 헬러드 왕이 왜 그 위기에 처했었냐면 앞에 그 노르망디 공격 원리엄이 쳐들어왔잖아요. 동시에 덴마크에서도 쳐들어왔어.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적을 공격하다 보니까 먼저 누굴 공격해 덴마크 왕을 공격해서 쳐부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곧바로 누가 들이닥친 거야. 원리엄이 들이닥친 거야. 그러니까 군대가 어느 정도 좀 후식을 취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곧바로 이제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당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쳐서 군대가 너무 지쳐가지고 패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헤드도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시체도 못 찾았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물리치고 왕이 올렸다. 자, 이로써 잉글랜드는 새로운 노르만 왕조가 시작됐다. 노르만디 공장이었던 원리엄이 잉글랜드 왕이 된 사건은 이후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됐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노르만 왕조나 플랜테이진트 왕조나 다 프랑스 왕조죠. 프랑스 쪽에서 건너온 왕조죠. 그래서 프랑스 영토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원리엄은 전국자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대륙식 봉건제를 도입을 했다. 그 무력을 저항하지 않는 섹슨족 지주들은 신하를 받아들이고 반항한 자들은 토지를 몰수해 자신의 병사들을 분배했다. 그 다음에 전국의 배신들. 배신은 뭐라고 했죠? 신하의 신하라고 했죠? 이들을 불려서 솔주에 소집해서 국왕에 대한 충성사역을 시키고 이는 배신이 주군에게 향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충성권, 상위 충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조세의 목적으로 각 지역의 그 자원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이들 토대 토지대장을 돈주대의복을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의 어떤 특징 쓰라고 하면 요거 쓰셔야겠죠. 솔주베이 서약하고 그냥 토지대장 돈주대의복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헬리스에는 국왕의 직접 대리인에 의해서 재판이 시행되는 제도인 수뇌판관 아까 지금에서 사법권을 확립했고 이때 이제 조금씩 만들기 시작한 것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고통법. 고통법이고 자, 그다음 왕실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관을 설치하고 주장관인 셀리프에게 연 2회 보고하도록 해서 재정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헨리 1세 때 이제 끝나져요. 노르만 왕조는. 그 다음에 이제 반개월종인 헨리 2세가 즉위하는데 자, 헨리 2세는 앙주 집안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앙주 영도 이제 가지게 돼요. 자, 헨리 2세는 그 아버지 그 앙주 백작에게 상속을 받고 그다음 아키테 공주하고 엘레노아하고 결혼해요. 엘레노아는 그 전에
누이 7세인가 8세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애를 못 낳고 쫓겨나다가 여기 넘어간 거야. 그래서 원래 아키트 지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속녀거든요. 그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잉글랜드 국왕한테 준 거야. 근데 참고로 중세 시대 때는 여자가 상속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통치는 누가 하냐면 남편이.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지역은 그 남편한테 통치권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원래는 프랑스 통치권을 갖고 있다가 이혼당해서 영국 넘어갔죠. 그러면 누구의 통치권 넘어가냐? 아키트가 영국의 통치권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키트 공주 엘레노아의 결혼함으로써 이제 프랑스 서부 해안 대부분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그는 아일랜드 일부를 정복하고 스코틀랜드 왕을 봉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는 수뇌합판권 제도를 이제 전국 확대하고 재판에 지방 유력자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 봉건제후대 법정 판결을 불만이 있을 경우 왕립법전에 상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먼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재판은 형량을 결정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제후들 지방 유적자들이 지 멋대로 판결을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헨리 2세 재판제도의 개혁은 항호 영국의 보통법에 이제 초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있고, 또한 그는 클랜드 현장을 통해 성직자들이 노마고에 호소하는 걸 제한하는 동시에 성직자도 시민법조를 종속시켜야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베케트를 이제 뭐냐면 뭘로 임명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해갖고 자기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믿었더니 얘가 이제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그 교회 이익만 따는 방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를 보고 나서 얘를 베케트를 암살했죠. 근데 이제 이게 여론의 후폭풍이 일어나 결국에는 또 교양의 문책도 있고 하니까 이제 철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철회를 하게 된 거죠. 자, 하지만 헨리 2세의 강압적인 통치는 귀족과 성직자 모두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한때 왕의 총신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케트조차도 왕과 절을 했고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헨리 2세의 후계자인 리차드 1세와 존은 각자 십자군과 프랑스의 전비를 추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귀족들의 반감을 샀다. 특히 존왕은 프랑스 왕과의 전쟁을 패배하면서 아까 부빈 전투 있죠? 필립 2세. 그래서 프랑스 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어. 거의 한 70% 상실했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지역이 뭐 아키테나 뭐 몇 개 지역? 그거조차도 100년 전쟁 때 다시 이제 상실되죠. 그래서 이제 상실하자 봉건귀족들은 성직자 시민계급의 전폭주의 지위를 바탕으로 1215년 무장봉을 일으켰다. 그래서 존왕은 귀족들 요구사항은 대원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대원장의 핵심은 봉건귀족의 정통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동의 없이 간섭적 권리를 폐지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었다. 또 왕 또한 법에 종속된 걸 청명한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투옥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유인의 의미가 나중에 귀족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포함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됐다. 예. 그것은 영국이 무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예전의 관례나 이런 것을 토대로 재해석되는 거죠. 예. 자, 헨리 2세가 연 플랜테전의 왕조는 에드워드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에드워드 1세는 내란 중에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그 전에 이제 누가 있었다고 했죠? 시몽드 봉프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외척 출신으로. 헨리 3세가 좀 어디어디 해가지고 자, 그래서 왕권을 확보하고 회복하고 왕국의 행정을 전문화했다. 그럼 봉건적 세금과 함께 재산세와 관세도 최대한 징수하고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충복들을 관리에 등용하면서 봉건제도를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다. 자, 에드워드는 유능하고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그의 고압적인 통제 방식은 결국 봉건귀족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 이제 에드워드 2세는 프랑스와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주 이상의 귀족과 수도원장을 포함한 고위성직자, 각주의 기사 2명, 그다음 자치도시에서 시민 2명을 각각 뽑아서 만든 의회를 소집했죠. 그게 이제 후에 의회 설례가는 모범의회죠. 모범의회. 자, 1296년 에드워드 1세는 의회 동의 없이 새로운 가세를 부과하려다가 상인과 귀족들 반발 불려일으켰고
그 1297년 의회 지도자 등 대원장을 개정한 하경연장. 여기 이제 여기에서 서양사 강자에 있는 내용이네요. 하경연장을 통해서 의회와 가세 동의권을 분명했다. 이거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서기에 없는 내용 같은데. 예. 자,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에드워드 1세 의회는 가세 문제 이외에도 국정을 논하고 법률을 제정했으며 일상적 사법 업무도 처리했다. 자, 여기 이제 에드워드 1세 시기에 잉글랜드 의회 발달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잉글랜드 의회는 앵글색슨 시대 때 위탄회의, 그 다음에 노르망 왕조의 왕실 대의, 그리고 주법전 등의 요소와 13세기 정치 상황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왕실 대의에서 국왕의 법관, 고문관, 궁중 대신, 대귀족,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되었지만 에드워드 1세 위에서는 하급귀족과 기사, 도시 중상층 계급의 대표도 함께 참여했다. 이건 일종의 신분제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신분제 의회와 좀 다른 건 뭐냐면 일단은 다른 신분제 의회는 그게 근대 의회로 발전하지 못했죠. 근데 요때 에드워드 1세가 만든 그 의회는 근대 의회로 발전됐어.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 3세 때는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부분 공건제도 형성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